안녕하세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보다 더 복잡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조력 존엄사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건데요. 과연 이게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법적인 위험이 숨어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언제 죽을지를 선택하는 것, 이게 과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일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찬반 논쟁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즉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생각의 흐름이랄까요? 그게 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생명은 신성한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의 선택, 그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도 안 되는데 기계에 의존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뜻대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 관련 법이요,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 법이 임종 직전인 환자가 인공호흡기 같은 걸 떼는 것까지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극적 조치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도 임종 직전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법이랑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딱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법은 그냥 장치를 떼는 소극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새 법안은 환자가 직접 약물을 써서 삶을 마무리하는 훨씬 능동적인 방식인 거죠. 대상도 넓어지고 심지어 사망 원인도 자연서로 처리해서 보험금 문제 같은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여론이 어떤지 한눈에 보이죠? 정치권이나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뜨거운데요. 놀랍게도 국민 열의 8, 그러니까 80%가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 지금 우리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크게 몇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가장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는 모델이 바로 이 베네룩스 모델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죠. 여기서는요, 개인의 선택, 그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증명되면 적극적인 안락사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부부가 함께 마지막을 선택하는 동반 안락사도 있고요. 벨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어린이라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자, 방금 본 베네룩스 모델과는 좀 다르게 아주 엄격하고 조심스러운 모델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오리건주에서 시작된 오리건 모델인데요. 이건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에서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여기선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일단 6개월 안에 사망할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야 하고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약물을 투여해야만 합니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법 아래에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스위스입니다. 왜 하필 스위스일까요? 스위스 법이 좀 특별하거든요. 거기는 조력 자살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아요. 대신 그걸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기적인 동기, 예를 들어 유산을 노린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통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돕는 건 괜찮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이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위스에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저마다 철학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잘 알려진 디그니타스 같은 곳은 절차가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하고요. 반면에 페가소스라는 곳은 꼭 특정 질병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상태, 즉 노쇠도 존엄한 죽음의 사유로 인정해주는 등 단체마다 개성이 뚜렷습니다. 그럼 스위스에 가기만 하면 바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정이 정말 길고 또 복잡해요. 먼저 내 모든 의료 기록을 보내서 그린라이트, 그러니까 잠정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 후에 직접 스위스로 날아가서 그것도 서로 다른 의사 2명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게 맞는지, 내 정신은 온전한지 등을 또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죠. 바로 돈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이 대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게 그냥 단체에 내는 돈만이 아니고요. 비행기 값, 거기서 머무르는 숙소비까지 다 합친 금액이에요. 결국 이 선택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꿈도 꿀 수 없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든 여정이 스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더 무서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남은 가족들을 또 다른 법적인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속인주의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사람을 따른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합법이었을지 몰라도 그 행동이 한국 법에서는 불법이라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침묵의 동행조차도 방조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서류 준비 좀 도와주고 비행기표 예매해주고 이런 건 당연하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잡고 곁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자살을 도왔다고, 즉 자살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네, 바로 형법에 있는 자살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감옥에 간 사례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스위스에서 장례까지 다 치르고 돌아온 가족들이 슬픔을 채 가누기도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그 먼 길을 떠났는데 그 결과로 남은 가족들이 고국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아이러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개인의 존엄한 선택, 가족의 사랑, 그리고 차가운 법의 잣대, 이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